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미술의 진입장벽을 낮추시는 분이죠. 미술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남자 정우철 씨와 함께 오늘 빈센트 반 고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에게 계속 지원받고 있었죠. 근데 그 태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는 힘들지.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형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지원받으면 안 돼. 자기도 그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형이 와서 우리 아들을 볼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에 말한 대로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 부를 거야. 태어난 조카에게, 내 이름을 딴 조카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대요. 그림? 그때 이 그림을 그려요. 사실 반고흐는요, 그림이 안 팔려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 미안한 감정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태호, 형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봤어요.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뒤에 태호도 죽어요. 병에 걸려서. 병입니까? 6개월 병으로 죽어요. 태호도 죽었는데 반고흐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진 거냐? 의외의 인물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거자 필반 해자 정리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네.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게 네. 이제 미술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려고 하는데 헤어진다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미술과 좀 친해질 수 있는 팁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 GA 다락방 시청자분들은 좀 친해졌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화가 얘기로 나오길 저도 바라고 있고요. 네. 불러주시면은. 네. 일단 미술과 친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만약 제 친구한테 알려준다,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막 관심이 생겼다면 너무 어려운 현대미술부터 접근하는 건 저는 약간은 반대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안 반감이 된다.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만 하나 찍었는데 왜 몇백억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어요. 왜냐면 현대미술이라는 건 냉정히 얘기하면 미술사를 좀 알아야 돼요. 미술사를 좀 알고 네. 사진이 등장하고 영상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왜 미술에 영향을 줬고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미술인 거고 그럼 어느 시기가 가장 좋냐? 딱 19세기, 20세기인 거죠. 우리 모네, 반고 이런 화가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가장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 화가의 인생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또 너무 과거로 가버리면 르네상스를 가버리면은 네. 고전 신화, 역사, 종교 이런 걸 그리기 때문에 또 화가 이야기는 좀 빠져요. 딱 요 시기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 전시 놀러 오는 분들한테도 이 화가가 지금 미술관에 그림이 걸려 있고 뭐 뉴스에 몇백억이라고 하고 가이드 라인이 쳐져 있고 스태프들이 지키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 화가는 나와는 다른 존재다. 뭔가 다른 존재,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존재.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막상 그 화가들이 써놓은 글들, 뭐 일기장, 자서전 보면은 다 똑같아요. 여성에게 차여서 정말 울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가끔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릴 폴 고갱이라는 화가는요 전시 실패하고 기차역에 쭈그려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보면은 사실 사람 사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화가들이고 거장인 거다. 그래서 화가도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항상 깔고 가셔야 돼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때부터 그 워낙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맞아. 길을 자르고 붕대를 감아서 이렇게 자화상을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오늘이 또 뒷얘기가 남아있죠. 너무 기다리고 드디어 있었어요. 그 얘기 나오는군요. 네.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 지금 이 시간을 또 가장 흥미롭게 듣지 않을까. 시청자분들도 가장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시간 때문에 저희가 1부, 2부, 3부까지 참았고 왔거든요. 그렇구나. 하이라이트.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군요. 네. 저번 시간 때 얘기했던 빈센트 반 고흐 이어서 할 거고 가장 밝게 빛나는 열정의 화가 부제 아니셨죠? 가장 밝게 빛났던 별의 화가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앞에는 저번 시간 강의 살짝만 요약해 볼게요. 살짝만. 네. 얼굴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혐오했고 네. 37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 그죠? 그리고 동생 태호와의 일화들, 네. 편지, 네. 그리고 늦가기 화가였죠? 원래 꿈은 화상이었고 직업은 그다음 목사, 그리고 화가가 됐다는 거. 네. 첫 번째 대작, 네. 감자 먹는 사람들. 그래서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그림이죠. 자, 하지만 이 그림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고 인상주의 화가들을 배우러 파리에 갔죠. 갔죠. 자, 야. 변화된 화풍 기억하시죠? 네. 야. 인상주의 만나고 점점 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화되는 과정도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르에 왔었죠. 네. 아르 노란 집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앞에 시간 좀 떠올리고. 자, 이 노란 집에서 대표작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쵸. 네. 네. 아, 씨 뿌리네. 에너지가 넘치는 이건 정말- 씨 뿌리는 사람. 명작이죠. 네,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 앞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대표작이 나옵니다. 사실 술집 좀 카페 유명한. 엄청 유명하죠.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린 건데 저 파란 밤하늘 보세요. 네. 잘 보면 지금도 별이 떠 있죠. 노란 가스등이 비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이게 반 고흐가 별을 시리즈로 그렸거든요. 그 별밤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에 대해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푸른 밤, 카페 테라스의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여. 야. 바로 이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하지.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고 독특하죠? 보니까 더. 사실 밤을 그릴 때 검은색을 안 쓴다는 건 또 특별한 예.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푸른색으로 밤을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밤하늘은 밤하늘의 별. 반 고흐는 저 밤하늘의 별을 그리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행복이었어요. 또 하나 생전에 누가 물어봤대요. 네. 넌 밤하늘의 별을 왜 이렇게 자꾸 그리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난 아무리 힘들어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꿈을 꾸게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밀레를 존경했잖아요. 네. 밀레도 밤하늘의 별을 그렸어요. 그랬어요? 이미 반 고흐는 그 작품을 봤습니다. 네. 밀레라는 화가도요.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형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서요. 네. 또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화가들이 다 이어져요. 사람 사는 거잖아요. 누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화가의 글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글을 보면은 반 고흐처럼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열정을 멈추지 않고 그릴 수 있기를. 의외로요 뭉크예요. 뭉크. 에드바르 뭉크. 야, 뭉크 그 사람. 절규. 그렇게 하시죠? 네, 맞아요. 절규를 저 한 사람인데.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절규를 그렸던 뭉크가요.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서요 그림이 밝아져요. 반 고흐에서 희망을 봅니다. 절규에서 희망으로 가는. 네, 이렇게 희망을 그리게 되는 게 또 반 고흐의 힘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작품. 야, 이 노래 명작이죠. 좋더라고. 저는 이게 좋아요. 너무 좋죠.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한번 볼까요? 앞에 커플이 있어요. 네, 연인이. 네, 커플이 있고요. 중간에 론강이 보이죠? 네. 네. 론강에 반사되는 노란 불빛은 가스등이에요. 가스등. 가스등이 다 노란색으로 당시에 많이 네.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잔뜩 떠 있어요. 네. 반 고흐 밤하늘에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건 진짜로 좋아서 그린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너무 좋아서 네. 밤하늘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네. 반 고흐는 몰랐지만 네. 최근에 학자들이 밝힌 게 있어요. 네. 저 밤하늘에서요 네. 유독 밝게 빛나는 별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북두칠성을 북두칠성. 그려버렸어요. 북두칠성이구나. 본인도 모르고 그린 거예요. 아, 본인도. 모르고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유독 빛나는 별들이 있네? 그걸 그렸더니 북두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랬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그걸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봤다는 거죠. 네, 너무 로맨틱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명의 커플, 네. 사실 반 고흐의 외로움을 나타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혼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에 계속 실패했거든요. 어. 계속 실패했어요, 정말 사랑에. 부러워서 그랬구나. 네, 부럽기도 하고 본인이기도 한 거죠. 본인의 약간 그런 모습을
원하던 모습을 표현한 거기도 해요. 가정의 여자친구를. 로맨틱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보면은 저 붓터치가 진짜 마치 막 밤하늘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고 끌어오르는 것 같고 그죠? 자, 이 그림을 그린 시기에 또 태호에게 보낸 편지 하나를 봐야 돼요. 네. 전 이 글을 너무 좋아해요. 뭘까요? 전 이게 진짜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고된 작업과 실망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지 라고 얘기해요. 전 이게 진짜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도 하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 아름다움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 고흐가 저는 뭐 미치광이 취급받다고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 게 언제였냐면 이 멘트기도 하면서 또 하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아름다운 거. 이 지친 사람들에게. 서민들 봤잖아요. 막 탄광촌 보고 막 굶어 죽는 사람들 목격해서 네. 그 서민들이 감동받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대요. 또 하나 반 고흐가 이런 글을 써요. 세상에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전 이게 딱 울림이 있었던 게 요즘에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건 사고 너무 많잖아요. 네. 반 고흐는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또 하나 자신이 돈을 크게 많이 못 버는 거에 대해서는 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아까 성경도 많이 받고 큰 이익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편지가 한 통 와요. 그래도 혼자 그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누가 와야 공동체죠. 네. 다 거절했는데 폴 고갱이란 선배 화가가 저분이- 알을 온대요. 드디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고갱은요 한번 거절했었어요. 가기 싫다고. 내가 왜 고흐랑 같이 그리냐. 근데 왜 왔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태호 덕분이었던 거야. 생활비. 형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을 사랑해서. 네, 태호가 고갱을 찾아갑니다. 설득해요. 우리 형이 지금 너무 힘들게 그림 그리고 있다. 혼자 외로워하는데 같이 가달라. 당연히 안 가죠. 근데 태호가 제안을 해요. 대신에 거기서 살 동안 생활비 줄게. 생활비. 생활비 그래, 맞아. 네. 생활비. 그리고 거기서 그려진 작품들 내가 사줄게. 화상이니까. 대신에 형 옆에 좀 있어줘. 그래서 간 거예요. 고흐는 몰랐어요? 고는 몰랐죠. 야, 이 보통 동생이 아니네. 네. 이 형제애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근데 고흐는 몰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폴 고갱이 온다고 하니까. 심지어 고흐가 고갱을 좋아했거든요. 또 이 화가가 온다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고갱은 사실 고흐를 무시했거든요. 네. 무시하는 게 컸어요. 근데 동생 때문에 온 거지. 근데 자, 무슨 일이 생기냐. 고갱이 온다고 하는데 고흐는 걱정인 거예요. 노란 집이 너무 누추해서 고갱이 왔다 그냥 돌아갈까봐 방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노란색 해바라기를 여러 좀 그려서 고갱 방을 꾸며주기로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의 해바라기는 원래 용도가 고갱 방을 꾸며주기 위한 용도예요. 고갱이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맞아요. 그린 고갱이 그림이구나. 좋아할 수 있게 누추하지 않아 보이게 고갱을 위해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해요. 다 노란색 열정을 상징하고 다양한 해바라기를 그리죠. 그리고 기뻤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고갱이 왔어요. 근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는 이 고갱 그림 보셔야 돼요. 고갱이라는 화가 잠깐 얘기해드리면요. 한때 미술 역사상 최고가였던 화가예요. 고갱이요? 고갱이. 고갱이. 고갱의 최고가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실제로 3,272억에 판매가 됐어요. 3,272억. 실제로 한때 미술사 최고가였습니다. 아니 네, 제목이. 왜 죽여요? 언제 제목도 결혼하니? 재밌죠. 언제 결혼하니?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얘기. 예, 우리 저 미진 아나운서랑 저한테 좀 지나친 얘기인데. 마치 아침 드라마 같은 제목이죠. 예, 언제 고갱. 결혼을. 짧게 얘기해드리면 이게 한 대표작입니다. 제목이. 고갱은요 제목도 재밌어요. 실제 제목이 언제 결혼하니예요. 저 엄마하고 딸인가 봐요. 딱 맞추셨어요. 뒤에 있는 엄마가 사람이 엄마예요. 딸한테 야 언제 결혼하니? 그런 얘기네요. 저걸 형 사가지고 형 죽을 때 같이 태우세요. 그래요? 그럼 나 언제 결혼해? 저런 얘기 안 하게. 근데 실제로 뒤에 있는 사람이 엄마고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딸이에요. 야, 저때 당시에 저런 네. 재밌게 좀. 고갱은 나중에 이제 고흐와 헤어지고 나서 타이티라는 원시의 섬으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시의 사람들을 그리는 건데 사람 사는 거 똑같잖아요. 저게 뭐냐면 뒤에 여성을 잘 보면 이렇게 손짓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게 타이티 마을에서는요 위협의 표시래요.
위협의 표시. 엄마 표정이. 빨리 결혼하라고. 엄마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화가 많이 났네. 네. 앞에 있는 여성 보세요. 딸이잖아요. 예. 귀에 하얀 꽃을 꽂고 있죠. 타이티에서 저 꽃은 신랑감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목이 언제 결혼하니? 언제 결혼하니? 아, 귀엽죠. 이 그림이 고갱 최고가였는데 고갱과 고흐는 이 서로 개성이 너무 셌어요. 고갱은 항상 원시의 섬으로 가서 새로운 주제를 찾고 있었고 고흐는 자신만의 또 화풍을 만들었고 고갱도 대단한 화가라는 거. 그럼 잠깐 얘기해드리면 고갱은 언제 유명해졌을까요? 약간 짧은 타임으로 고갱, 네. 고흐는 태호와 나눴던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유명해졌죠. 네. 고갱도 고갱을 다룬 책이 있었어요. 뭐예요? 달과 육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랐어요.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예, 달과 육펜스. 저걸 쓴 사람이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인데 네. 저 소설이 고갱 얘기예요. 그래서 달은 잡을 수 없는 이상을 뜻하고 육펜스는 현실을 의미해요. 고갱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거든요. 타이티 원시의 섬에서. 그 사람 얘기를 다룬 소설이 달과 육펜스인 거예요. 저게 또 세상에 유명해지면서 고갱도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화가가 온대요. 만납니다. 자, 이 그림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해바라기 그리면서. 근데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됐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못 참아요. 아, 우리 만나기 전에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서 자화상으로 그린 다음에 교환하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고흐가 고갱에게 헌정하는 불교적 자화상이에요. 이건 고흐가 고갱에게 주는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을? 자기 얼굴인 거죠.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는 서로 거예요. 얼굴을? 만나기 전에. 근데 여기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고갱이 고흐에게 주는 그림이에요. 서로 자화상을 그려서 교환한 거예요. 근데 서로 여기서부터 성격이 나와. 너무 달랐어. 자, 왼쪽부터 볼게요. 네. 자기를 불교적 자화상, 그래서 수도승처럼 그렸죠. 머리를 민 거예요? 안 밀었어요. 근데 수도승처럼 그냥 표현한 거예요. 고갱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 그림 그래서 준 고객님 거잖아요. 언제 오세요? 아니에요. 청결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머리 깎아라. 수행하듯이 우리 수행.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르로 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면은 금욕적인 생활, 수도승처럼 살아야 될 거야 라고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 고갱은 제목이 레미제라블이에요. 자기를 장발장으로 그렸어요. 나는 굉장히 숭고하고 고결한 사람인데 장발장처럼 세상이 몰라주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눈빛 보세요. 경계하고 있어요. 고갱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긴 가는데 건들지 마라.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네. 그래도 처음엔 괜찮았대요. 이 술 마시면서 우정도 다져요. 혹시 압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압생트. 나중에 꼭 마셔보세요. 프랑스 예술가들, 19세기, 20세기 예술가들은 꼭 마시던 술이 압생트예요. 네. 저걸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소주인 거예요. 저 프랑스 사람들에겐. 프랑스 수세주. 네, 술이 녹색이에요. 근데 왜 녹색이냐? 쑥 베이스거든요. 쑥으로. 쑥 베이스예요. 둘이서 저걸 엄청 마셨어요. 자, 근데 녹색 요정이라 불리거든요. 네. 왜 녹색 요정 압생트일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알고 마시면 또 재밌습니다. 목고라면 완전 술이 취해서. 녹색이죠? 근데 너무 독해서 그래서 아무리 술이 센 사람도 예. 몇 잔 마시면 머릿속에 요정이 보인대요. 아, 그래서. 압생트 표현한 그림 보여드릴게요. 압생트입니다. 재밌죠? 처음 보셨죠? 저 압생트 마신 거예요. 저게 말이 요정이지 악마예요. 아무리 술이 센 사람도 무섭네. 몇 잔 마시면 환각이 보인대요. 근데 저게 한때 그래서 판매 중지였어요. 진짜. 판매 중지였어요. 지금 판매하는 건 독성 물질을 제외한 건데 이때 압생트는요 실제로 환각 증세가 있었어요. 뇌를 망쳤어요.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도 있거든요. 그 친구였는데 로트렉은 유전병이 있었어요. 저 술 때문에 뇌가 망가져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흐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압생트를 너무 많이 마셔서 색이 이상하게 보였을 거다. 정신이 이상했을 거다. 근데 고흐가 쓰던 색깔은 최근에 분석됐죠. 이건 압생트의 영향이 아니라 본인 노력이었다. 본인의 열정으로 만든 색이다. 자, 압생트. 독성 물질 제외하더라도요. 몇 도일 것 같으세요? 45도. 뭐 한 20몇 도?
30몇 도? 가장 낮은 게 45도고요. 당시 예술가들이 마셨던 absenth는 70도였어요. 이거 7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매일같이 마셨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 매일같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독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 판매가 금지됐었어요. 그래, 그 붓을 어떻게 잡어? 네, 그래서 먹고 죽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은 그래서 순화시켜서 팔아요. 그래서 술도 마시면서 우중도 사지고 어떻게 하냐면 날이 좋은 날에는 둘 다 캔버스 들고 나가서 똑같은 풍경 보면서 그리고 맞아. 날이 비가 올 때는 정물 하나 세워놓고 같이 그리고 처음엔 좋았어요. 아 근데 섞일 수가 없어. 너무 둘이 세요. 섞일 수가 없는 사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슬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고갱이 오고 나서 고작 2달 같이 살았어요. 2달 만에 파국으로 치솟아요. 너무 잘 봤어요. 아유, 자, 근데 사건이 생기거든요. 네. 미술사 가장 큰 스캔들이 생겨요. 네. 어? 그 스캔들에 발단이 있어요. 자, 뭘까요? 이 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 둘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2개의 편지가 세상에 나왔는데 경매에 나왔는데 저 2장이 2억 8,700만 원이에요. 와, 진짜 한 장. 저 메모가요? 네, 그 1억 4천이네 한 장당. 맞아요. 저 내용에 이미 성격이 나와요. 저 고은은 이렇게 써놨어요. 네. 고갱은 야수의 본능을 가진 더럽혀지지 않은 생명체다. 고갱에게는 피와 성이 야망을 압도한다. 근데 고갱 글 보세요. 빈센트 말 듣지 마. 쟤 너무 쉽게 감동하고 너무 너그러워. 성격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냐? 이 그림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이 둘이 비가 오는 날 예. 같은 모델을 두고서 서로만의 스타일로 그리기로 한 거예요. 진우 부인이라고 아르에 있는 진우. 카페 주인이에요. 아, 네. 진우 부인. 근데 고은은요 진우 부인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왜냐면 아르에 처음 와서 외로울 때 자기 짐도 맡아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술집 주인이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건 고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고갱 거예요. 네. 똑같은 술집 여성을 보고 그렸어요. 네. 너무 달라요. 자 네, 다르네. 고흐 자기가 좋아하는 열정의 색 노란색 배경을 노란색 썼어요. 좋아하니까. 고결해 보이죠. 네. 술집 주인이지만 독서하고 있죠. 네. 뭔가 숭고해 보이고. 술집 주인 같지 않은데요? 그죠? 네.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고갱 보세요. 뭔가 고갱은 이제 마담. 맞아요. 마담 느낌. 유혹하는 것 같은데. 네, 책이 아니라 돈 달라고 이러는 거야, 돈 달라고. 수리도 있죠. 맞아요. 눈빛도 뭔가 음흉하죠. 돈을.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저 그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잘 보면요. 뒤에 흔히 1타 2피라고 하죠. 네. 고갱은 저 그림에서 고흐 친구 2명을 욕하고 있어요. 일단 진우 부인. 예. 술집 여자라고 되게 좀 저렴하게 저급하게 그렸죠? 싸 보인다. 근데 딱 맞추셨어요. 뒤를 잘 보셔야 돼요. 저 뒤에 뒤를 누구 잘 있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있잖아요. 네, 딱 중간에 모자 쓰고 예. 수염 길게 자른 남자 있죠. 네. 고흐 친구예요. 고 친구. 테오에게 편지를 다 배송해줬던 우체부 조셉 룰랭이에요. 조셉 룰랭은 고흐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때 무료로 모델도 서줬던 우체부예요. 정말 친했고 고흐가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뒤에 보면 매춘부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노네. 무슨 얘기냐? 매춘부요? 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매춘부인 거예요. 남자들인 줄 알았네. 이 조셉 뮬랭을 밤만 되면 가정이 있음에도 술 마시고 매춘을 일삼는 이상한 사람으로 그려버린 거예요. 고흐가 이 그림 보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 내 친구 왜 욕하냐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고흐는 고갱에게 자기 친구를 모욕했다고 욕을 했고요. 싸웠고요. 고갱은 고흐에게 너는 왜 술집 여성을 고귀하게 그리냐.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absenth 먹고 싸우잖아요. 실제 증언이 있어요. 싸우다 해떴답니다. 해떴고요. 더 유명한 얘기는 술 먹고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면 둘이 아침에 탈진해서 쓰러졌대요. 그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싸워요?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그리고 고갱이 그려선 안 되는 그림을 그려요. 고갱이요? 고갱이. 네, 고갱이. 예. 뭔가 고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맞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해바라기는 고흐의 상징이었죠. 예. 그 내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 방도 꾸며줄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를 그려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엉망이었던 거예요. 대충 그랬구나. 이렇게 그립니다. 이야. 압센트를 먹고 지금 압센트 마시고 그림 그리고 있네. 자,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눈 보세요. 눈이 뒤집어져 있죠. 네. 예. 떴는지 가만는지도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저 해바라기 상태 보세요. 엉망진창. 다시 들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고갱은요. 네. 고갱은 누구 무시할 때, 네. 다른 화가를 예술적으로 무시할 때
어떻게 그리냐면 네. 그 화가의 붓을 얇게 그려요. 아, 너무 얇네. 야, 저 실이네, 두께 실. 보세요. 실이죠. 고흐 저런 붓으로 거의 안 그려요. 팔레트 나이프로 퍽퍽 칠하거나 네. 두꺼운 붓을 물감 두껍게 칠하잖아요. 네. 저거는 고갱이 고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해. 고흐 그림이 형편없다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저래? 네. 고흐가요 실제로 이 그림 보고 남긴 증언이 있어요. 네. 후기가 이거였답니다. 나다. 근데 미쳐버린 나다. 라고 고갱에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고흐가 이날 압생트에 잔뜩 취합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켜요. 이때 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뭘 해요? 고갱이 자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어떻게? 그리고 오른손에 네. 면도칼이 들려 있었어요. 설마. 고갱은요 그 칼로 자기를 공격할 줄 알았대요. 잔뜩 겁먹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 면도칼을 들어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그 귀를. 네,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아유, 이거에 대해서 한때 한 5년 전 그 정도만 해도요 귓볼을 잘랐다고 써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네. 귓볼을 잘랐다라고 다 알려져 있었어요. 최근에 이것도 저도 이렇게 화가 얘기하지만 이 화가 얘기를 100%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얘기이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한 5년 전만 해도 귓볼 잘랐다라고 했는데 귀를 잘랐다. 얼마 전에 네. 고의 귀를 치료했던 네. 의사의 진료 기록이 나왔어요. 아, 진료 기록? 진료 기록이 나온 거예요. 딱 나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그 잘린 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와. 네, 다 잘랐어요. 다 잘랐네. 귀를. 그래서 지금은 귀를 다 잘랐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귓볼이었다가. 그리고 아유, 더 고은은요 힘들었겠다. 기억을 잃어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갱은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고 바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타히티 섬으로 떠납니다. 네.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 또 흥미로운 얘기. 사실 고흐의 귀를 고갱이 잘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이때 고갱의 취미가 펜싱이었답니다. 거기 펜싱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고흐에게 처음 보낸 편지에 내 펜싱 칼을 빨리 보내달라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갱이 잘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하나가 네. 재밌게도요. 고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사건들은 전부 고갱에 의한 증언이에요. 고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다 고갱 증언이에요. 자, 그리고 고갱은 떠납니다. 네. 고흐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병원에 실려갔죠. 실려갖고. 그리고 귀를 치료받아요. 네. 자, 당시에 실제 고흐가 귀를 치료받은 요양병원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도 거의 박물관처럼 쓰이고 있죠? 네. 여행 가면 항상 들리는 곳이잖아요. 말을 가면 뭐. 자, 그리고 귀를 치료받고 돌아와서 아르에서 그린 자화상이 그 유명한 붕대를 맨 자화상이에요. 귀에 붕대를 메고 있죠. 네. 근데 잘 보면요. 지금도 그림을 포기를 못했어요. 네. 왜냐? 딱 그림 중간에 본인이 있죠? 네. 좌측에는 이재일과 캔버스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측 잘 보세요. 우측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일본 그림. 내가 좋아했던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는 웃기 거예요. 그거 저 우키요에와 네. 예. 우키요에와 캔버스 사이에 본인을 세워놨잖아요. 그럼에도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 계속 그린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또 하나 저 병원 그림 잘 보세요. 네.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고흐를 미치광이라 불렀어요. 미친 사람이다. 근데 잘 보시면요 미친 사람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새롭게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의외로요 정신적으로 정상 판정받았습니다. 얘 멀쩡하다고. 대신에 너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만 조심해라. 그럼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상 판정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 그림도 보세요. 너무 밝고 예쁘잖아요. 네. 저게 어떻게 미치광이의 그림이에요. 이런 건 이제 오해가 풀려야죠. 근데 당시에는요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봤대요.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라고 했대요. 저번 시간 기억하시죠?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네. 버림받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네. 근데 딱 왔더니 귀 치료받고 왔더니 나랑 친했던 아를 사람들이 경찰에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요. 반고흐를 쫓아내라고. 와. 너무 가슴 아팠대요. 진짜 가슴 아프네. 그러니까 반고흐는 귀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랑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쫓아내라고 탄원서를 썼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배신감이네. 근데 또 하나 선한 사람인 게 뭐냐면 우린 다들 알고 있죠. 정신병동에 입원됐다. 네. 입원했다. 네. 그게 본인이 간 거야. 누가 강제 입원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는 나도 상처받고 요 아래 사람들도 상처받겠다. 그래서 본인 발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 발로 정신병동을 찾아갑니다. 지금 아를 사람들 다 고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 그렇죠. 근데 고우가 의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치료 열심히 받을 테니까 그림만 그리게 해달라.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서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때 탄생하는 최고의 대작이 있죠. 명작. 별이 빛나는 바로 별이 빛나는 제일 밤이에요. 좋아. 지금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죠. 저 작년에 보고 왔는데 정말 이야기를 알고 볼수록 더 빠져드는 그림이에요. 저 하늘 막 물결 표시하고. 맞아요. 하늘이 소용돌이 치고 있죠. 네. 별이 너무 커요. 이때도 그랬답니다. 나중에 저 그림 본 사람이 별을 왜 저렇게 크게 그리냐 물어봤대요. 내 눈엔 별이 저렇게 보인다. 난 아직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 꿈을 꾸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신병동에서 그린 거죠. 그림.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화실에서 그린 줄 알아요. 그렇게 귀도 자르고 너무 상처받고 정신병동에 입원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그린 거예요. 그림은 그릴 수 있게 해줬으니까. 또 하나 이걸 아셔야 돼요. 고흐와 고갱 2달 만에 끝났죠. 근데 그 2달 사이에 이 둘은 엄청나게 발전해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와. 고흐는요. 네. 고갱에게서 상상과 현실을 조합하는 법을 배웠대요. 고갱은 상상과 현실을 종합해서 그랬거든요. 고갱은 고흐에게서 그림에 감정을 입히는 법을 배웠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헤어짐 이후에 둘은 서로의 대작이 나와요. 와. 2달 뿐이었지만 서로의 스타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여기도 들어가요. 자,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은 실제로 자신이 바라본 풍경이에요. 근데 밑에 마을 풍경. 정신병동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니에요. 상상과 현실을 조합해서 그린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마을은요, 2가지가 조합돼 있어요. 마을 풍경은 첫 번째, 내 고향 풍경. 두 번째, 꿈을 꿨던 아르레스의 풍경이 조합돼 있는 풍경화예요. 상상과 현실이 조합돼 있죠. 사이프러스 나무가 높이 솟아 있어요. 자, 또 하나, 푸른색으로 그렸죠. 그리고 이 그림에 숨겨진 얘기는 이거죠. 여기에 희망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고흐는 포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더 나아갈 수 있다. 본인 눈에는 보였지만 본인이 희망을 그리기 위해서 지워버린 게 있죠. 쇠창살. 맞아요. 정신병동이었잖아요. 쇠창살이 보였어요. 하지만 고흐는 그 쇠창살을 그리지 않습니다. 지워버려요. 언젠가 나갈 그 의지였던 거죠. 정상 판정을 받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참고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뭉크라는 화가도요. 나중에 정신병동에 입원하거든요. 그때 반고흐의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이렇게 또 화가 한 명을 공부하면요. 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상 판정을 받아요. 나오게 됩니다. 나와요. 근데 아르렌 갈 수가 없어. 그때 동생 테오와 많은 상의 끝에 어디로 가기로 하냐?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아르보다 더 시골 마을인 오베르 시르아즈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유명한 곡 있죠. 저 빈센트의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서 너무 감동받은 한 가수가 노래를 만들죠. 그게 빈센트예요. 네.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것 나중에 오늘 강연 끝나고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베르 시르아즈로 와요. 고흐가 마지막 70일을 보내게 되는 곳이에요. 인생 마지막. 근데 이때도 대단해요. 70일 있었죠? 유화만 72점 나와요. 매일 그렸네요. 매일. 하루에 한 점 이상을 그린 거예요. 또 하나. 이때도 밝은 풍경도 많이 그렸어요. 우울한 그림만 그린 게 아닙니다. 이때는 또 고흐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아르레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때 또 에너지 넘치는 그림을 그립니다. 고흐는 그래도 믿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고흐를 알던 사람들은요. 이때 얘기했대요. 고흐는 여기서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 너무 예쁜 그림이죠. 꽃 피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아름답잖아요.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 그죠? 저 이 그림 되게 좋아합니다. 아몬드 나무 꽃이 활짝 피고 있잖아요.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보시려면요. 저 글을 봐야 돼요. 근데 저 글은 고흐가 쓴 게 아니에요. 테오가 쓴 거예요. 테오가 쓴 거예요. 자, 조가 몸을 회복할 때쯤 조는 테오의 아내예요. 형이 와서 우리 아들을 볼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에 말한 대로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 부를 거야. 이 아이 역시
형처럼 강직하고 용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어. 라고 썼어요. 자, 무슨 얘기냐? 조카가 태어난 거야. 네. 조카 너무 예쁘다고 하잖아요. 내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조카 이름이 빈센트예요. 동생이 내 이름을 딴 거예요. 형을 너무 좋아해서. 또 하나, 동생은 알고 있었어요. 형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오해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형처럼 강직하고 용감하기를 기원한다. 동생은 형의 그 마인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형 이름을 줘요. 진짜. 근데 빈센트 반 고흐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태어난 조카에게 내 이름을 딴 조카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대요. 그림? 그때 이 그림을 그려요. 사실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조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내 이름을 딴 조카에게.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새 생명이 피어나고 네. 선물이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얘기가 또 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태호에게 계속 지원받고 있었죠. 네. 근데 그 태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는 힘들지.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형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지원받으면 안 돼. 자기도 그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자, 두 번째, 이때 태호의 사업이 어려워져요. 이때 고흐는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신적으로. 네.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아이고. 그리고 발작을 또 일으킵니다.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반 고흐는요, 그림이 안 팔려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 미안한 감정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죠. 그리고 어느 날 오베르시르아즈의 밀밭에 가서 그림 한 점을 그려요. 아, 밀밭. 반 고흐의 유작으로도 알려져 있죠. 사실 정확히는 유작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몇 점 더 그렸는데 당시 반 고흐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다라고 해서 유작처럼 불리고 있죠. 저 까마귀 나는 밀밭. 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까마귀 때는 불안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밀밭이 막 휘날리죠. 잘 보면 세 갈래 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길이 다 끊겨 있어요. 네. 그러네. 반 고흐는 저 앞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끊어진 길. 네.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던 화상으로서의 길. 네. 실패했어요. 네. 두 번째 길, 목회자로서의 길. 끊겼어요. 세 번째 길, 화가로서의 길. 또 끊겼어요. 저기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고 며칠 뒤에 반 고흐는 또 캔버스를 챙겨서 저 그림이 그려진 똑같은 밀밭에 섭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안타깝게도 그림 도구 대신 더 챙겨서 나왔죠. 다른 물건을. 권총이었어요. 권총이죠. 그리고 딱 저 그림이 그려진 장소에서 1890년 7월 27일 자신의 복부에 총을 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 즉사하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걸어왔어요. 돌아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태호를 불러달라. 그리고 태호가 도착하고 나서요. 태호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요. 그때 반 고흐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한 말이 태호 품에서 저 말을 했대요. 태호야, 이렇게 죽고 싶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인 게 있죠. 사실 반 고흐는 자살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소문이 왜 났냐면 왜 복부를 쌌냐 이거예요. 진짜 자살할 건 머리를 쌌어요. 그리고 당시 분석한 결과 혼자서 쏘기 힘든 각도였대요. 타인이 쐈을 거다라는 말이 지금도 나와요. 이거에 조금 뒷받침이 됐던 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반 고흐가 도착했을 때 반 고흐를 조롱하고 놀리던 무리가 있었대요. 청소년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두머리가 반 고흐만 보면 손으로 총을 쏘는 신용을 했대요. 그래서 걔가 쐈을 거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반 고흐가 쏜 권총이 당시만 해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 고흐가 쏜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가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사가 물어봤대요. 당신이 쏜 거냐? 반 고흐가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런 것 같소. 라고만 대답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쐈건 간에 반 고흐는 어떻게 보면 자살이 맞는 게 치료를 거부했어요. 치료받지 않겠다.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태호 품의 세상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형이죠. 태호, 형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봤어요. 이때부터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럴 거. 것 같아요.
고우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뒤에 태호도 죽어요. 병에 걸려서. 그냥 병입니까? 6개월 뒤 병으로 죽어요. 네,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컸대요. 때문에. 형을 네.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현재 같이 묻혀 있어요. 실제 무덤입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아니, 그러면 태호도 죽었는데 네. 반고우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진 거냐? 네. 의외의 인물이 있죠. 태호의 아내예요. 네. 저. 태호 아내는 사실은 네. 고우가 싫었어요. 네. 왜냐면 자꾸 내 남편이 형한테 돈 보내고 그렇죠. 저 도와주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심지어 내 남편이 형을 잃은 슬픔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이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흥미로운 일화가 생겨요. 남편을 너무 느끼고 싶었대요. 네.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형과 나눴던 편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느끼고 싶어서 태호와 반고가 나눴던 편지를 다 모아요. 네. 그랬더니 약 700여 통이 나와요. 그거를 첫 번째 편지부터 다 읽어요. 네. 그랬더니 흥미로운 일화가 다 읽고 나니까 네. 태호가 왜 그렇게 형을 사랑했고 네. 다 읽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반고가 남더래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말이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태호는 아이를 돌보는 일 이외에 또 다른 일 하나를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빈센트의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일이다. 태호와 빈센트가 모아놓은 이 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존중받도록 보관하는 일 역시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팔린 작품들을 다 지켜요. 편지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생계가 어려울 때 빼고는 팔지도 않아요. 나중에 반고의 고향 네덜란드에 기증을 해버려요. 야, 진짜 고마워.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러면 고맙네. 자기 남편과 고우가 나눴던 편지를 다 엮어서 네. 영혼의 편지란 책으로 출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죠. 세상에 딱 공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선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노력을 했고 그럼 뭐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네. 너무 미안하고 네. 너무 고맙고 네. 근데 지금은 알아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후에.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현대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말이에요. 전 이 말이 정말 반고를 상징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네. 반고는 실패하더라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 이게 반고를 그 인생을 증명해주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고 이제부터는 뭐 정말 귀를 자른 화가 한 점 팔았다는 거 다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이었고 왜 지금까지 사랑받는지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고우였네요. 네, 4주간 우리가 잘 알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화가의 낯선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미술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봐요. 소리 질러. 그래서 역사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네네. 가장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이성계요? 그리고 이방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바로 이성계가 있다. 위화도는 압록강의 하중도입니다. 하중도는 강 안에 떠 있는 섬이에요. 군수 물자들과 이걸 가지고 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위화도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회군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성계는 왜 그랬을까요? 이성계와 달리 그의 아들 이방원은요, 네. 굉장한 야심가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야심가죠. 그렇죠. 아들이 마지막 정적을 제거해 줬어요. 네.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맞아. 네가 그치. 어찌 포원을 죽이냐? 그렇지.